자, 같이 한번 봐보자. 연관 커리큘럼 영어 수업 어떻게 이제 연관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영어 수업 듣는 이제 친구들, 너희들이 이제 그 학원 영어 수업, 이거 그 고3 영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하는 이 영어 수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업이라고 항상 자부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그만한 성과들을 내왔고, 비록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같이 듣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따라오면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학원에 좀 좋은 소식은 작년 고3 친구들 중에 이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이 좀 생겼어. 그래서 조금 되게 기분이 좋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들은 아니지만 좀 좋은 대학 간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어. 최고가 어디예요? 뭐 최고라고 대학 이름을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고, 등급만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기존에 이거는 좀 바뀌기가 좀 그렇대. 기존에 아무튼 좀 낮은 등급이야 상당히. 네. 근데 2등급까지 이렇게 올려서 영어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갔다고 하니까 내가 헛되게 애들 가르치나구나 이런 비교가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 작년에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다 이제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금 친구들이 코로나라서 좀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야. 나는 확신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애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학원의 영어 수업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수업에서 어떤 콘텐츠들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12월에서 2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베이직 클래스 수업을 계속 가져갈 건데, 이때 우리의 수업 목표는 수능형 영어의 본질을 익히는 거, 에센스라고 그러지? 이 본질을 익히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야. 그래서 수능형 접근의 초석을 쌓기라고 써있지. 첫 번째, 수능형 접근의 초석을 쌓는 게 뭐가 있는가? 수능형 독해가 있지. 자, 수능형 독해라는 게 뭐냐면 맥락적 독해를 말해. 맥락적 독해. 주제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맥락적 독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맥락에 따른 의역 방법을 익힌다라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수업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것들을 본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의역을 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의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의역을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주의 맥락을 보고 의역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도덕과 관련된 지문이 있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우리가 할 거지만 moral agent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moral agent. agent가 무슨 말이야? agent? 행위죠. agent. 오, 그치. 지금이야 이제 애들이 많이 알려줘서 이걸 행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 이제 agent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에이전시 같은 게 있잖아. 에이전시가 뭐야? 대리인이지, 대리인. 그래서 moral agent 하면은 에이전시란 대리인 때문에 도덕적인 대리인 이런 식으로 애들이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주의 글을 보면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유전적인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에이전트를 행위자로서 의역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른 의역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주된 우리의 이제 공부의 목표가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석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수능형 문법인데, 자주 등장하는 문법 10선을 뽑아서 같이 볼까? 물론 오늘은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하게 되겠지. 첫 번째가 분사지. 그러니까 수능이 최근 몇 10년간 가장 좋아하는 문법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라든지 수, 일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가끔가다 도치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은 분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사실 영어에서 이제 분사가 쓰이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분사를 왜 쓰게 되는 거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축약의 그 의미가 있어. 간단하게 만든다는 거지. 간단하게. 물론 오늘은 문법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러한 간단하게 만드는 효과로서 분사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수식어로서 이제 분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분사가 현재 분사일 때 능동이고 과거 분사일 때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다들 알고 있지만,
현재 분사일 때 이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애들이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게 실제로 금년 말고 작년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문법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야 뭐 너무나도 중요하지.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서 뭐가 나왔었어? both of which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지. both of which.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which가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따져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which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불완전한 문장. 근데 이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걸로 정답을 애들이 가서 많이 걸려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었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수능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이제는 완전 고차원의 끝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그 문제를 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일치야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수일치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지. 수일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friend who always carry me into the hard circumstances still is are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해서 문제를 내게 되는 거지. 여기서 정답은 is일까 아닐까? 이건 뭐 그래도 쉬운 문제긴 한데 여기서의 정답은 is가 되는 거지. is. 왜냐면 the friend가 주어기 때문에.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뭐 circumstances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me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지만 me는 물론 주어가 절대 될 수 없고 이런 수식어를 다 제쳐놓고 딱 주어만 뽑아내주는 능력을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야. 네. 수능은 이걸 요구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애들한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내가 주어 동사를 끄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사실 이건 모든 영어관의 공통점일 거야. 어느 정도의 강세를 두고 가르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형식 문법에 관련된 얘기는 형식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1형식에서부터 5형식과 관련된 문법이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능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이제 12월에서 2월 동안 이제 하게 될 거고 태아는 이제 수동태 능동태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 능동태를 막 대놓고 내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이거를 분사하고 접목시켜서 내는 경우가 더 많아.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분사했을 땐 뒤에 목적어를 받는 거잖아. 즉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받는 것에 관련된 그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역시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문제 보면서 하자고. 그 다음에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 왜냐면 이게 문법 문제 취지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제를 파악을 하려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봐야 되려면 문법 문제 자체를 해석을 다 뜯어서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문법 문제에선. 그런데 보다 문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을 다 뜯어서 하는 것보다 각각의 1, 2, 3, 4, 5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문법의 핵심이 뭔지를 캐치해내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굳이 해석을 안 하더라도 1, 2, 3, 4, 5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왕왕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출제 의도가 그래서.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야. 시제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경향이 있어서 자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 관련된 거는 투부정사에 총 몇 가지 용법이 있어? 8가지 용법이 있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목적적 용법,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한정 총 8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이제 때려 박아야 된다. 고3 쯤 됐으면. 그리고 이 수능에서 특히 금년 수능이었나 2019학년도 수능이었나 거기서 이제 투부정사 관련된 문제 낸 것은 아까 형식 문법에서 5형식과 관련된 문법으로 문제가 튀어나왔어. allow 뒤에 목적격보어로 투부정사 받는다. 이거 간단하지만 은근히 애들이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애들 맞춰줬지.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역시 투부정사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뭘 내겠어? 뒤에 명사가 오는지 아닌지를 내겠지. 전명구에 관련된. 근데 전명구와 관련된 설명도 굉장히 복잡한데 전명구가 크게는 영어에서 몇 가지 용법이 있냐면 2가지 용법이 있어. 수식어 역할을 다 해. 첫 번째 뭐?
형용사조용법. 두 번째 뭐? 부사조용법. 그래서 형용사조용법일 때는 형용사가 영어에서 가지는 기능이 뭐야? 수식하는 기능.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지. 또 서술해주는 기능이 있지. 이 형식 문장에서 뭐야? 보어 역할을 하는 거지. 전면구가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해. We are in the house. 우린 집에 있었다. in the house가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의 부족한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 네. 이런 케이스들이 전면구와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빈도수가 그렇게 많진 않고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지. 대명사는 좀 많이 나오지. 대명사는 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더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수능형 독해와 수능의 문법을 이제 파악을 할 거고 이 정도의 이제 기본기만 쌓아도 못해도 3, 4등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게 너희들의 목적은 아니잖니? 최대 영어는 1등급을 맞도록 해야 하면 돼. 선생님 수업 들으면 1등급까지 가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하는 정도에서 이 차이는 나겠지만 1등급까지 갈 수 있어. 누구나. 왜? 이게 절대평가잖아.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상대평가에서 1등급 받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 상위 3, 4%밖에 못 받는 거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말들이. 근데 이제는 90만 넣으면 뭐 어쩌라고. 난 무조건 1등급이야.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3번 수능 특강 익히기.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수능 특강이 보통 나오거든. 그때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면 수능 특강 해석 및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 이제 인강을 찍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올려서 너희들이 보게 하는 식으로 하긴 할 건데 적어도 변형 문제 학습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신에도 변형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또 수능에서도 수능 특강을 이용한 변형 문제가 100% 나오기 때문에 변형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더라. 그래서 이건 학습을 좀 많이 해보자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 4번 단어 정리 및 암기가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어 기본기가 약하다, 난 아직 단어를 많이 모른다 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중요한 수업이 되겠지. 그러니까 This is 보카의 고급 암기. 오늘 이제 원래 이제 숙제를 내기로 했었지만 어쨌든 오늘 시간이 되면은 테스트를 하고. 근데 어쨌든 This is 보카의 고급 암기와 자기 단어장 활용. 자기 단어장들 다들 가지고 있지? 거기다 쓴 거를 선생님이 이제 텍스트 파일로 옮겨서 정리해서 너희들이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자기의 적극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거를 막 100개 이상 채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2, 30개밖에 못 채우고 이건 좀 편차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자기 의지,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서 많이 드러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애들이 이제 단어 공부하는 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이걸로 이제 체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12월에서 2월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될 거고 범위는 금년도에 봤었던 2021학년도 수능에서부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나의 목표긴 한데 다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가봐야지 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건 뭐 다가왔을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지우고. 자, 3월에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간고사 내신 기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능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타이밍인데 3월에서 5월 그리고 6월에서 8월 이 사이가 수능에 있어서 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공부를 많이 못하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3월 되면 꽃도 피고 봄도 되고 이러면서 괜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공부하기가 싫어진다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리고 또 6월에서 8월 이때 되면 더워지고 그래서 공부하기 더 싫어지고 응? 핑계거리가 많아 이때.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너희들 같은 현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N수생들도 포함해서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이때는 긴장감이 되게 많이 하락이 돼 있어.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이제 수험생이야. 나 존나 열심히 해볼까 하고 공부를 시작한다고. 근데 이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텐션이 막 떨어져 있어. 막 이거 귀찮냐? 이거 나 내일 하지 뭐 내일은 되지 않겠어. 어차피 뭐 몇백일 남았잖아. 수능까지 이러면서 괜히 여유를 핀다고. 이 시기가 그래.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한 거야. 전략적으로 이때 공부가 더 잘 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9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두고서는 난 이제 수능에 가망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때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작년 친구들 많이 봐서 알지만 성적이 저조하게 나와서 야 난 정신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아니, 자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시에 투자를 해놓고서 여기 와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고.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어떻게 보면.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친구들이 이 동네는 좀 많아. 경고야 이거는. 좀 너희들이 이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희들에게 이제 수험 생활을 결정짓는다 라는 말이야. 이때 가면은 그래서 내가 정시 안 나오면 난 이제
수시를 가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적성을 해야 되겠네? 근데 적성은 이제 뭐 없어지는 추세지. 그래서 이제 수시밖에 거의 안 남는 것 같은데 수시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또 수능 공부는 하긴 하는데 수능 공부를 대충 해서 근데 또 수능 공부 때문에 내신 공부도 안 돼 있어. 내신도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야. 네. 최악의 상황이지.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그래. 많이 그래.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강조하고 싶고 3월에서 5월은 그러면 나랑 같이 무엇을 할 거냐. 사실 내 수업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라고 난 생각을 해. 왜?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 수능형 영어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배우지. 그치? 기술을 배워. 이게 굉장히 파괴력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능 영어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애들한테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거든. 여기 보이겠지만 대조, 비교, 반복.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진 대반 구조. 아예 그냥 대반 구조라고 써버렸어.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 작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써버렸지. 왜냐면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수능이 이걸 좋아해. 분사를 좋아하는 것만큼 이걸 너무 좋아해. 또 프로세스 구조, 단계별 구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 사이에 착각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혼란 이거와 관련된 이 지문에서 나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5가지 구조를 나랑 같이 한번 연습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라든지 뭐 프로세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베이스먼트 좀 구체적인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글 전체를 뚫는 글 전체를 개요적으로 읽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베이직화라는 느낌이 들고 대조, 비교, 반복, 대반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야. 이게 정말 이제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너희들이 이제 기르는 게 만약에 숙달이 되게 잘 되잖아. 그런 기존에 내가 영어에 대한 좀 감각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 심지어 작년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는 1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었어. 이 친구는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1등급 받고 안녕했지. 되게 빠르지. 근데 지금은 나랑 연락이 끊긴 지가 좀 오래돼서 이번 수능에서 어떻게 받는지 난 지금 소식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왜 6월에 그냥 1등급 먹고 계속 안 왔구나. 그냥 자기가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잘해봐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뭐 나야 그러면 더 좋고.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1등급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맥락적 동의어. 야 이거 중요한 얘기네. 맥락적 동의어. 사실 이 여기 나오는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 대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선 이 지문 내에서 나오는 그 맥락적 동의어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맥락적 동의어에 대한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면 수능 그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대조가 뭔지 반복이 뭔지를 감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뭔지는 얘기를 해줄 건데 지난번에 같이 한번 봐서 알겠지만 refining ignorance라고 하는 거 기억나? 무지를 개척하는 거지. 네. discovery 그게 이제 refining ignorance하고 동의어라는 거. 근데 그게 똑같진 않잖아 실제로는. 네. 근데 그게 맥락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연습하자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수능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은 맥락적 동의어를 파악하는 안목 기르기 이 부분 좀 기억하도록 하고 역시 수능 특강 계속해서 익히도록 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8월 이제 이때쯤이면 6월에서 어느 정도 내가 수능에서 이 정도 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윤곽이 나오기 시작해. 네.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이게. 그래서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수능까지 5개월밖에 안 5개월도 안 남잖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 때는 이제 국어였기 때문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있을 때 6월에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 1등급 나오고 수학 1등급 나왔어. 2, 1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애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 나 수능에서도 2등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착각인 거고 9월에서 이제 11월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좀 하강 곡선을 그려. 6월에 이렇게 잘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수능 때 가서 뭐 2,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이게 약간 하강이 뭐 예를 들어 3,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가 왜냐면 정신이 차리는 거지.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때 내가 수능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건 이 정도 이제 최대치를 끌어올렸다면 내가 떨어져도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이게. 네. 그래서 본인이 꼭 6월 때까지 자신의 실력을 이런 테크놀로지의 익힘을 통해서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래.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에서 8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보자면 이때부터는 학부 모의고사를 볼 거야.
하프 모의고사는 뭐냐면은 이제 수능이 1번에서부터 45번까지 있는 그런 시험이잖아. 네. 근데 이때는 나는 듣기는 굳이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듣기 1에서 17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8번에서 45번 하면 총 문제가 몇 문제야? 28문제지. 네. 그래서 28문제 중에서 14문제 유형만. 주로 여기 나오는 유형은 빈칸 추론, 주제, 그 다음에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수업 내용은 하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감각을 연습하는 데 조금 주안점을 둘 거야. 그리고 중요 기출 지문 및 문제들, 이 앞에서 배웠던 중요 기출 및 문제들을 복습을 하겠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지. 9월에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빈틈을 메워야 되겠지. 아무리 이때까지 내가 좋은 실력들을 이거를 다 이수를 제대로 해서 형성을 해놨다 할지라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야. 이제 이때는 그래서 퍼펙트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붙였지. 뭐야? 이제 내가 완벽을 기한다는 얘기지. 빈틈을 다 메워서. 그래서 이때 나오는 수업 내용은 이 45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때는 풀 모의고사를 같이 보는 거야. 학원에서 만든. 나는 근데 그 학원에서는 풀 모의고사는 전적으로 이미 기출에 나와 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낼 거야. 소재도 그렇고 나오는 단어도 그렇고 내가 특별하게 뭐 따로 내거나 이러지 않아. 네. 또 수능 특강 아까 변형 문제 이거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능 특강 이때 또 파이널 교재를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같이 갖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이수하길 바라고. 그래서 듣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고 유튜브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해주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12월에서 2월 커리큘럼 보면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제 목표로 했던 게 2019학년도 수능 분석, 2021학년도 우리가 지금 19학년도로 하고 있지? 끝나자마자 21학년도로 넘어가려고 지금 계획은 짜놨는데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저조한 상황이라서 좀 서둘러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커리큘럼대로 계획한 대로만 제대로 이게 수행이 된다면은 1월달 2020학년도 6월, 그다음에 2021학년도 6월, 그다음에 2021학년도 9월, 그다음에 2월에 2020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9월, 2019학년도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뒤에도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거의 이제 그 2월 말쯤에 기출 연습 모의고사 분석을 한번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변형 문제지. 기출을 가지고 변형을 만든 문제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야. 할 게 되게 많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한번 이제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줘봤고 질문 있어? 아니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